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물가는 안정적으로 목표 물가 근처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 등 당국이 말하는 경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 그 자체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겪는 분들,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나 물가 보면 자꾸 부담된다, 오른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실제로 외식 등 서민 물가를 살펴봤더니 정부의 관리 목표치보다 훨씬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새해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또 이 부분 어떤 관리 대책이 필요할지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전화 통화보다는 이제 데이터 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을 보면 세대와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들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이용료 부담이 큰데요. 저렴한 요금제가 있긴 하지만 조금 사용하다 보면 다시 금세 비싼 추가 데이터 요금을 내야 됩니다. 혹은 비싼 요금제에 혜택이 몰려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뭔가 시대의 변화와는 아직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죠. 어제 정치권을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 방안 요구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봅니다. 목요일 뉴스 경제 수업에서는 요즘 새롭게 걱정거리로 떠오른 낮은 환율 문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서울여대 홍영만 교수와 확인해봅니다. 2018년 1월 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자, 서민들 가볍게 한 끼 식사하자라는 말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떠오릅니까? 과거에는 물가를 표현하는 여러 기사들의 연탄 가격이라던가 자장면 가격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자장면 한 그릇 혹은 라면 김밥이 가벼운 한 끼가 아니라 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크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인생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예고가 돼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유통 문제나 물가 상승의 배경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아야 대처도 하고 또 알아야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특임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경기나 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뭐 여론에서도 사실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외식 물가를 봤더니 5년 연속 앞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정부가 말하는 물가 관리 목표치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세로 저희가 읽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통 물가는 1% 초반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이 외식 물가는 보통 2%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소위 말하는 생활 물가 지수라고 그러는데, 생활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서민들의, 생활비 워낙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 소비자 물가가 뭐 1%다. 그런데 외식 물가라든지 또 이 계절별로 혹은 뭐 AI가 찾아와서 계란값이 폭등하거나 이럴 때마다 물가 뭐랄까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상승의 이유 혹은 차이의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네, 일단은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저번에 식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식자재 값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작황에 따라서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작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수입을 좀 자유화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네네. 지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 자유화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수입되는 경우도 예컨대 뭐 쇠고기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400%가 될 정도로 네네. 굉장히 그 관세율이 높고 해서 국내에서 아마 그 식자재 값이 굉장히 높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식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농가라든지 축산 농가라든지 농민들 입장하고는 좀 별개로 일단 소비자 물가만 놓고 본다면 이 값싼 수입품 대체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미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금 이제 농민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농업도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 농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관세율, 또 과도한 보호 때문에 전 국민이
외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높게 지출돼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생활비가 올라가면서 임금 상승 요인까지 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거의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높아지고 임금 상승 요인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단순히 농민이다 이런 차원보다도 네네. 경제 전체 차원에서 네네.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예. 왔다고 생각을 자, 합니다. 뭐 농축산업의 보호는 뭐 여러 가지 명분 측면이나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건 전제는 맞지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 생활자 위주의 이 물가 문제를 생각할 땐 좀 다른 시각을 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김밥, 라면,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것들 가격을 봤더니 그 앞서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뭐 몇 배씩 올랐거든요. 전체적인 추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구나 식당이 그동안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서 혹은 아르바이트라든지 혹은 그런 단기간 근로자를 많이 써왔는데 이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있고 또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지금 최저임금도 이번에 16.4%가 거의 물가를 0.5%포인트 인상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0.5% 가까이요. 네. 네네. 근데 그 문제는 그것들이 대부분 다, 외식업. 네.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게의 생활비, 증가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네네. 국내에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해외여행이 싸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 여행 관광지의 식당의 식비, 외식비 같은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해외 나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내 파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라던가 뭐 국민들의 시간 씀씀이를 봐도 외식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뭐 직장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인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의 상관관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나 최저임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 명확하게 이 최저임금과 외식 물가 상관관계 좀 저희가 논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당이라든지 혹은 영세 자영업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를 올리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16.4%의 금년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죠. 실제로 전체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임금 상승을 약 9% 정도 임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0.5% 정도의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의 관계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식 물가와 같은 이런 체감 물가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부도 이런 우려를 사실은 뭐 최저임금 인상 준비를 하면서부터 이미 좀 예측을 했고요. 뭐 일자리 안정자금 한 2조 9천억 원, 3조 원 가까이 풀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경기 좀 부양하면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물가, 인건비 올라가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별로 힘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원하는 것도 우선 재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것이 3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일부분을 지원하는 전체 16.4가 아니고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 한 6.4% 이상 되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것도 금년에 한해서 한시로 지원을 하고 내년은 어느 정도 금년 수준까지 한다. 이런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 이것 때문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가지고 그 대책으로는 지금 그냥 너무 생산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 대책들이 나왔지만 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이 단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쓸 수는 없는데 일단 변화하는 현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약간 일본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층 보면
편의점 도시락 선호하고 있고요. 뭐 젊은 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즐기고 있고 음식점들도 이제 직원을 뽑지 않고 키오스크라고 하죠. 이 자동 주문대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일본 사례를 만약에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 계속 일자리도 줄어들고 악순환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악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은 지난 20년 장기 불황 때 소위 말하는 백엔샵이라고 그래서 네네. 굉장히 싼 가격에 최소한 생활비가 조달될 수 있는 그런 샵들이 굉장히 호황을 그렇죠.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이 갑자기 16.4% 올라가면서 그런 거 싼 가격에 기초적인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샵들이 사실상은 불가능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못 가니까 지금은 이제 혼자서 밥 먹는 혼밥이라든지 이런 원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제가 호황이던 90년대 초중반까지 상황 보시면 소비하는 만큼 또 사회 시스템, 물가 여러 가지들이 좀 경제의 덩치를 키웠는데 지금은 위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해도 될까요, 교수님?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이제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가계 소득이 증가해서 가계 소비가 늘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돈을 더 쓸 것이다. 예, 그랬죠. 네, 근데 많은 분석들이 오히려 임금 상승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해가지고 네. 민간 소비가 오히려 0.2%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시장에서는 역시 시장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생산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할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그래서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파급 효과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소득을 좀 올려드릴 테니 돈을 쓰십시오. 그러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 활력이 살아납니다. 이게 정부의 논리였는데 지금 그와는 좀 반대 방향의 현상들이 물론 초기입니다만 드러나고 있는데 교수님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정부의 의도를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좀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정부의 지원 자금 이런 것들 좀 한시적이고 좀 단편적인데 근본적으로 좀 내수 경기 살아나고 돈 올라간 만큼 돈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조 9천억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고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계 소비가 늘려면 가계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지원받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투자를 활성화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면은 결국은 영세 자영업 같은 거 하지 않고 월급 받으면서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지금 이제 청년들만 문제가 아니고 퇴직 자영업자들도 전부 지난 6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과당 경쟁을 하면서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이것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근원적인 처방에 대한 강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에 얽힌 이야기 좀 풀릴 수 있는 해법이 보이기를 바라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특임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 코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인터뷰를 듣고 떠오르시는 말들 다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앞서 이제 뒤에 이어질 두 번째 인터뷰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보편요금제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YTN 라디오 예스, 이 YTN E 스튜디오를 줄인 말인데요. 이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데이터 조금
비용이 나가긴 하죠. 이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정부가 월 2만 원 안팎의 요금제로 이 보편요금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3만 원대 요금제를 2만 원대로 좀 싸게 하고 만 원 정도 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이용량도 한 1GB 정도를 제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부담을 좀 줄이겠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시민단체와 정의당 최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권에서는 2만 원대 2GB 정도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통신사에서는 이 데이터 제공돼 있는 무상 제공을 조금만 넘어서더라도 아주 비싼 요금을 내므로써 사실상 높은 데이터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지 두 번째 인터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요금, 통신 비용 부담, 보편 요금제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어떤 경제 뉴스들이 가장 뜨거울까요? 네, 저희가 전 경제 뉴스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가 이야기 먼저 얘기할 텐데요. 다양한 물가 이슈들 앞서도 얘기해드렸지만은 통계청 발표 외식 물가를 봤더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김밥의 경우에는 7.8%, 소주 같은 경우에는 5.2%, 갈비탕은 4.5% 정도 올랐습니다. 평균 지출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셈인데요.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쌓이고 쌓이면 월 단위로 또 연 단위로 생각해보면 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가 얘기 풀어보면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식 물가 저도 앞서서 사실 이 최저임금 문제랑 엮어서 인터뷰를 좀 길게 보내드렸는데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비자 물가가 1.9%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물가 기조가 좀 이어졌는데 반면에 이 외식 물가는 2.4%나 오르면서 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0.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외식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현상은 5년째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15년에 2%대로 뛴 후에 2.3에서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소비자 물가는 계속 1%대에 머물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0.7%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서민들이 많이 찾는 품목. 지금 계속 기사에 제목으로 나오는 게 김밥 라면이거든요. 이런 품목들이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이 간편하게 한 끼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김밥값이 달걀값 상승과 함께 지난해만 무려 7.8%나 올라서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배나 웃돌았고요. 또 이 서민의 술로 꼽히는 소주 가격도 5.2% 올랐고 맥주 가격도 2.5% 오르면서 이 소주와 맥주의 폭탄주인 소맥의 좀 원가를 좀 높였습니다. 네. 이 밖에 이 갈비탕과 라면, 짬뽕도 4% 넘게 올랐고요. 또 볶음밥과 철렁탕, 짜장면은 3%대로 오르면서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체 39개 외식 품목 중에서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덜 오른 품목은 스테이크와 돈가스, 비빔밥, 생선초밥, 치킨 등 16개에 불과했습니다. 네, 스테이크와 돈가스 원래 좀 비싼 것들은 안 올랐군요. 네. 자,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 가격, 이게 중위 가격이 뭔가요? 처음으로 3억을 넘었었다고 하는데요. 네, 중위 가격은 중앙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이 3억 259만 원을 기록해서 네. 전월에 2억 9,978만 원보다 281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 가격이 3억 원을 넘어선 건 이 국민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 가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 말에 2억 6천만 원대로 뛴 후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 2억 9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번에 좀 3억 원마저 좀 돌파를 한 겁니다. 예, 자 집값을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중앙 가격이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3억을 넘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중위 가격은 이 초고가 주택이나 또 최저가 주택은 제외가 되고 중앙에 네. 분포한 가격만 좀 따지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주택 가격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좀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네, 매매 평균 가격은 일부 고가 주택들이 들어가서 이 가격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중위 가격은 그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때문인데요. 그만큼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 주택의 중위 가격이 3억 원을 넘어선 건 아무래도 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집값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컸는데요. 네네. 지난달에 수도권의 주택 중위 가격은 이 4억 59만 원으로 처음으로 4억 원대로 올라섰고, 특히 강남 4구를 비롯해서 이 강남권 11개 구의 주택 중위 가격 7억 원마저 좀 넘어선 상태입니다. 예, 강남권 11개 구의 정가운데 있는 주택 가격은 7억이군요. 네. 자,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을 봤더니 6조 원을 넘었다고요? 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환급세액이 6조 388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6,478억 원 12%가 늘면서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환급세액은 잘 아시겠지만 돌려받은 세금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에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를 통해서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 명 중에서 이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총 1,183만 명으로 전년보다 42만 명, 3.8%가 늘었고요.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당 평균 환급액은 51만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300만 명 정도는 평균 70만 원씩 세금을 더 토해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사실 이거 세액 공제로 바뀌고 좀 줄은 거 아니냐 환급받는 분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소득 구간별로 좀 차이가 있죠? 네, 소득 구간별로 좀 보면 이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 중에서 연봉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 소득자 93만 6천 명이 1조 1,314억 원 환급받아서 가장 많은 금액이 컸습니다. 네.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납세자 38만 명은 총 1조 223억 원을 환급받아서 전체 환급액의 16.9%를 차지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봉 상위 10%에 해당하는 108만 명의 환급액이 2조 776억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3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 규모는 자녀 공제 등의 공제 혜택이 좀 늘었는데요. 소득 증가 여부가 결국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혜택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권의 비실명 계좌가 154만 개, 아직도 이런 게 있군요. 네,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이제 실시된 후에 25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좀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 비실명 계좌가 여전히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도 의원실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이 금융권 비실명 계좌가 153만 개, 금액으로는 1,4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이 금융투자업계가 보유한 계좌가 81만 개로 한 절반이 넘었고요. 은행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정부가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원천징수와 함께 이 세금을 좀 매기는 계좌가 6.6%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93%의 계좌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에 이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차명으로 실명 전환을 하거나 실명 확인한 경우에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좀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요. 네. 그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 남아있는 비실명 계좌 154만 개를 좀 조사를 해서 차명으로 실명을 전환하거나 확인한 계좌를 확인하고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분의 이 차명 계좌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그 외식 물가를 기사를 뽑고 싶은데요. 그 짬뽕 국물에 소주 한 잔, 또 라면에 김밥 한 줄도 이제 부담이 좀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는데 네. 물가 관리에 초점을 좀 세분화해서 서민들의 이 체감 물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 한 병으로 위로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좀 힘들어지셨는데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전화요금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통신비 혹은 데이터 사용료, 데이터 이용료라는 말이 더 익숙하시기도 하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 제공, 콘텐츠 제공 사업 초기 때는 처음이어서 요금이 좀 비쌌죠. 그런데 그 요금 여전히 비쌉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적은 노인,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사용하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콘텐츠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통신비 문제 단순히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이용이 부담스러운 국민들 정보 접근권마저 제한받지 않을까도 걱정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고 또 다양한 활동하시는 분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늘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지금은 혹시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그 서울 영산에 네. 유서 깊은 가톨릭 학교인 영산 성심여중고에 와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오늘 그 영산 성심여중고 앞에 학교 앞에 도박장이 대규모로 있어 문제가 됐던 네네. 그 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 화상전마 도박장이 네네네. 12월 31일 날로 전격적으로 폐쇄가 됐고요. 네. 정부가 바뀌자마자. 네네. 그리고 오늘 주민들이 드디어 4년간 농성했던 농성장, 네. 5년간 투쟁했던 그 투쟁을 마무리를 네네. 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보다 네. 또 학생들보다 민생보다 도박이 우선되는 사회가 아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작은 상식이 승리하는 그런 네. 현장에서 저는 우리 청취자들께 이걸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런 좋은 소식처럼 새해에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도 네네. 대폭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정말 뭐 손오공처럼 여기저기 계시네요. 자, 아닙니다. 가계통신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가계통신비나 저 대선 공약이었고요, 공이. 그다음에 이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하고요. 이 맞습니다. 데이터 비용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실상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던 기본요금 폐지가 네.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통신 3사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네. 그러면 그래서 정부가 또 제시한 게 보편요금제입니다. 네네. 한 올 2만 원만 내면 음성이나 데이터를 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네. 이것도 지금 통신 3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작년에 무슨 조치가 있었느냐 우리 국민들 기억해보면 그런 유력한 조치들은 빠졌는데 네네. 선택약전 요금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단말기 구입하고 통신사 가입할 때 네. 이른바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법률 용어로는 지원금인데 네. 그걸 안 받고 나는 요금 할인을 선택하겠다. 이게 네네. 선택약정 할인이거든요. 네. 그게 20%에서 25% 상향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이 다 안 지켜진 건 아니고 일부 통신3사의 강력한 반대로 유보되고 있지만 네. 선택약정 할인이 25%로 올라간 건 큰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요즘에 새로 통신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갱신하시는 분들 보면 네네. 80%가 넘게 선택약정 보조금 안 받아도 좋다. 네. 선택약정 할인하겠다. 네.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게 네. 예전에 내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택약정 할인이 안 되나 보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미 선택했으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약정기간 지났으면 네. 전부 다시 선택약정 할인 요금 할인 받으실 수 있거든요. 25%씩.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는 이 순간 또는 네. 내일 114로 바로 전화하시면 통신사 네. 네.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그러면 저 지금부터 선택약정 할인 받으려고 그러면 25% 요금이 바로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듣자마자 그 자기 통신사 114를 꼭 전화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그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무슨 콜센터 직원처럼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거 예. 10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로 지금 분석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간 여러 기업 중에서 통신사는 이 소비자들 대비 더 많은 이익을 좀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베풀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이 보편요금제 얘기 앞서 사실 데이터 비용 때문인데요. 예. 이 보편요금제 이야기 지금 정부가 좀 저렴하게 제시한 거에 2만 원 한 1GB 데이터를 무상 제공 이것도 지금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통신 3사가 지금 우리 국민들 청취자들로부터 비판 좀 받아야 되는데요. 네네. 재작년 기준으로 3.7조나 되는 엄청난 영업이익. 네. 그리고 작년도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됐지만 4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될 거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어려운 시기에 참 많이 벌었네요. 예. 네. 우리 생생경제나 우리 PD님이 잘하시고 청취자들도 잘하시겠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 3-40개 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통신 3사들은 알다시피 다 재벌 네. 대기업들이잖아요. 네네. 별도의 계열사에 1조 원 넘는 계열사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통신만으로 4조를 지금 통신 3사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인데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외국에 또 2만 원대나 3만 원대 데이터를 충분히 준 요금제들이 있으니 일종의 서민 요금제가 다 있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2만 원 정도 내면 네. 음성은 한 200분 그다음에 데이터는 한 1GB 정도 네. 제공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네. 통신 3사 이걸 반대하고 있어서
어저께 시민 소비자 단체들과 정의당에서 그걸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네네. 저희는 지금 청취자께서도 1GB나 200분 그러면 지금보다는 나은데 네. 겨우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지적을 하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통신 3사가 최저 요금제가 데이터 전용 요금 최저 요금제가 32,900원인데 네. 300MB만 제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300MB면 카톡만 하다 보면 없어지는 데이터거든요. 그 메신저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한 달 정도 다 써버리는 게 바로 이 정도 300메가 정도 된다. 근데 이제 그냥 카톡만 하면 300MB인데 네. 뭐 동영상 하나만 보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용하다 보면 대부분 다 동영상 콘텐츠여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자, 완전 요즘 트렌드는 이겁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GB가 넘어섰습니다. 네. 6기가 7기가로 가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사용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 3사는 앞으로도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이용료에 따른 수익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 요금제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통신 3사도. 네, 이 정도는 좀 해라. 어차피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국민들은 무제한 요금제로 갈 겁니다. 네네. 65,000원, 66,000원 이상이면 무제한이죠. 네. 근데 그것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못 가는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나 학생들이나 실업자들 위해서는 네. 한 2만 원이면 그래도 한 2GB라든지 음성 300분 이상의 무제한이면 좋고 음성은 요즘 거의 원가가 안 드는 걸로 분석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 2GB 정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내놔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못하겠다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네. 정부가 제시하는 1GB 네네. 2만 원에 1GB의 음성 200분 이것도 못하겠다고 지금 통신 3사가 음장을 놓고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소비자연맹, 소비자 시민 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분노해서 어저께 네. 제발 이거라도 받아들여라. 네네.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6천만 명 이상이 가입해서 완전히 방리담회가 이미 가능하고 데이터 사용량 급증하고 있어서 수익도 충분히 나아질 텐데 네네. 최소한의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통신 서비스는 그냥 민간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인프라를 처음엔 다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죠. 네. 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자체가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네네. 전파와 주파수랑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고 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딱 3개 사업자만 있는 거거든요. 네네. 10개, 20개 사업자 간에 경쟁했으면 벌써 요금 다 내려갔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이 특수영업이어가지고 정부 허가를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4이동통신은 지금 진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엄청 보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만큼 키워줬는데 국민들이 너무 통신비 고통 부담 크니까 이제 좀 대폭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인하해라.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오늘 청취자들한테 하소연을 드려봅니다. 우리 통신재벌 3사들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요즘에. 같이 저희가 좀 항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은 뭐 쟁점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개선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요즘 다양한 뭐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서민층 정보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어 가시거든요. 맞습니다. 서민 금융이라든지 긴급 지원 이런 거 다 그런 걸 확인하시는데 이렇게 데이터 이용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좀 표현상 이를테면 데이터 빈곤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좀 형편이 좋은 분들은 다 무제한 요금 이상으로 가입해가지고 쉽게 쓸 수 있죠. 네. 근데 저소득층들은 32,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300메가 못 씁니다. 네. 카톡만 하면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 통신 서비스는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안전 필수품, 정보 필수품, 그렇죠. 노동 필수품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그 지진 났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그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훨씬 빨리 알려줘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어디 사고 나고 어디 갇혀 있고 긴급 구조 기다릴 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통신 서비스 공공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근데 그 절박한 순간에 갑자기 데이터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참. 아니면 요금이 엄청 나온다든지 이러면 서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제를 보니까 요금은 그 낮은 요금하고 제일 높은 요금하고 요금은 3.3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 데이터는 324배의 차이가 납니다. 통신 요금, 그러니까 전화 요금과 데이터 요금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왜 그러냐면 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쓴 65,000원에서부터 10만 원대 초반대 요금제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데이터를 펑펑 쓰는데 이 요금을 저소득층들 그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보조해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통신, 그러니까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발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금은 크게 3.3배 차이인데 데이터는 324배 차이나 되고 있다. 네, 요금 차이는 3배인데 쓸 수 있는 데이터 차이는 몇백 배 차이다. 이거 좀 그렇죠. 문제가 큰데. 한쪽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쓰고 있고요. 한 10만 원 안팎만 내면. 네. 저소득층은 32,900원 내가지고 300MB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 보편요금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네. 또 참여연대 등은 이 참여연은 기본요금 아예 폐지하자. 네네. 11,000원씩 기본요금이 모든 통신임에 깃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 둘 다를 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 둘 다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통신 3사의 행포이고요. 통신 3사는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 이거 우리는 뭐 물론 공공재를 쓰지만 민간 기업인데 이 제품 가격에 해당되는 요금제 이걸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왜 시장을 간섭하냐, 지금 이렇게 예.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항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면 길거리에 튀김값이나 뭐 사이다를 지금 깎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네. 안 하면 되잖아요. 너무 비싸면. 네네. 통신은 필수품이고 정부 허가에 딱 3개 사업자만 전파나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선택의 네. 여지가 없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수십 년째 SK텔레콤, KT, LG 5대 3대 2 시장 구조도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네. 요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900원 내면 300MB 네. 똑같습니다. 요금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담합하고 폭리를 하고 있다라고 공정거래 신고도에서 지금 공정거래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완전히 민간에 맡겨놓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통신은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신사고 지금 적자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6,3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데이터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네네. 충분히 수익이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지 그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은 어차피 무제한 요금제 쓰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다만 그 무제한 요금제 쓸 수 없는 서민 중산층들이나 학생들이나 가난한 이웃들 위하여 네. 2만 원 정도 내면 네. 1, 2GB라도 제공하고 네네. 음성 의료도 무제한 쓸 수 있는 작업할 네. 때, 일자리 구할 때, 뭔가 알아봐야 될 때 좀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네.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고. 네. 예,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네네. 지금 통신사들은 계속 그 비싼 요금제로만 가입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2012년 12월 달에 6만 원대 이상 비중이 28%였는데요. 네. 작년 4월에 43%로 늘어납니다. 계속 가입을 그러니까 고비용 가입으로 유도하는군요. 계속 그쪽에 서비스를 네. 넣어주는 거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럴수록 가계통신은 또 네.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상황, 또 국민들의 체감 경제, 그럼 통신사들이 발맞춰 가지 않으면 오히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국민들께서 예. 이러지도 저럴 수도 없으니까 지금 통신 3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네. 세대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 3사들도 네. 작은 보답이라도 하자는 거죠. 보편 요금제 정도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호소드립니다. 예, 네. 호소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처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욱 발로 뛰는 참여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자, 복잡한 경제 뉴스들 여러 이야기들, 앞서 인터뷰들에 등장하는 말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말도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는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알면 훨씬 더 탄력 있게 경제 뉴스와 이슈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목요일 그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네. 무역 관계라던가 또 여러 가지 수출 얘기할 때 항상 환율 얘기를 강조하는데 요즘 환율 놓고 좀 불안하다, 힘들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네, 요새 이제 우리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1,062원을 기록을 했던데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지금 경제 주체들이 약간 좀 이제 경제 주체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그 환율이 1,064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보통 1,100원 수준에 있다가 네. 내려가니까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지금 현재 원화 강세라고 하는 게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달러가 싸지고 원화가 좀 비싸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텐데 이게 시장을 반영했다.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네,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로 표시한 달러의 가격인데요. 네네. 사실 이건 두 통화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수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7년에만 보더라도 작년에만 보더라도 무역 수지 흑자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외환 시장에 많이 넘쳐나고 있고요. 네. 또 한국의 그 주식 시장이 최근 많이 올라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이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또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한국의 원화가 이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강세가 될 거다는 기대까지 있어가지고 네. 환율 강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엔화랑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좀 이렇게 장기화된 전망이면 좀 이렇게 확고해졌다고 하면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금리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이 현상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기준금리를 1.5%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이제 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환율 하락이 지금처럼 가파르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대세는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기준금리를 안 올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원화는 어쨌든 강세로 가는 그런 큰 기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상황의 반영이다라는 표현에서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 부문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수출 감소 혹은 영업이익 감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물건을 팔았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원화로 받는 돈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요. 네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또 그래서 경쟁력이 비교적 그렇게 취약하는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출에 약간의 타격을 입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일본 기업하고 경쟁하는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네.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을 이게 해야 되는데 달러에 대비 그 원화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힘들어졌는데다가 네네. 원 환율도 지금 한 10% 정도 절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환율 하락이 지금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네요. 예, 이 경제나 수출 관련 상황은 그런데 사실 개개의 국민들로 치면은 달러가 싸서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좀 양면적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이 이렇게 하락이 되면 해외 여행 하실 때 아무래도 달러를 더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행 업종 같은 것들이 아마 그 업종별로는 좋아질 거고요. 네. 또 이제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무슨 제분 회사라든지 또 소비재를 수입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 혜택을 볼 거고요. 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수입품 가격이 싸지니까 물가가 네. 안정되는 효과가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네. 올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오름세를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네네, 앞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데는 좀 일조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수입품 가격 하락에 대한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봐야 될 거고. 지금 미 연준의 점도표로도 올해도 많은 이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한국 금리 인상하면서 이 환율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되면 역시 좀 다시 균형을 좀 찾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렸던 그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비둘기파였던 그 옐렌 의장이 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가지고, 금리를 한 0.75%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2월 달이면 파월 의장이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매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한 3% 정도까지 지금 1.5%인데요. 이런 인상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는 다시 정상 수준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각국 내 금리 사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이 환율에 대한 다양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관련 뉴스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0985님은요, 본인의 알뜰 정보를 주셨어요. 데이터가 비싸기 때문에 저는 단말기는 해외 직구로 24만원에 샀고요. 알뜰폰 요금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1.7기가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사실 국민들이 통신비와 데이터 사용료에 관심이 높습니다. 4673님도, 할인, 수익 줄어드는데 통신사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대책 나왔으면 좋겠네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김무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